나머지 10%는 그냥 잘 쓸 수 있는, 굳이 수업을 들었다면 쓸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잘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른 파트는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파트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90% 이상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들,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단답형도 있을 수 있고 크게 뭔가를 서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간략하게 답을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답형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 단어로 쓰시면 돼요. 꼭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이 인맥상통하면 내 단어가 아니더라도 점수는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내 단어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 놓아라 그러면 읽고 여기에는 이 키워드가 중심이겠구나 하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단어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거를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오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어로 풀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들의 단어로 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키워드 단어라도 키워드 단어라도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인데 5점은 못 드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드릴 수 있으니까 빅하는 0점이지만 뭐라도 키워드, 이게 무슨 단어든 그러니까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풀기가 어렵다 그러면 단어라도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즉 빅하는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어. 답은 아니더라도 성의를 보이면 답은 아니더라도 점수는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성의 점수를 드리니까 빈칸은 내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글로벌 융합 시대가 아니라 잘못 봤으나 트랜스후먼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 시대라는 단어.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가 빅데이터 공부를 했었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석 방법 3가지,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2가지로 나누어서 했죠.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 디자인 2개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할 때 7가지 원칙을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보다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동색을 그래서 다 공평한 사용만 쓰시면 안 되고 공평한 사용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공평한 상황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에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뜻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상의 유연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이거 보이시죠? 이 뜻을 그래서 단어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7가지 그래서 적정한 사용 공간에서 중요한 거는 체격, 자세, 사용에 관계없이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고 가끔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간의 자유보다는 체격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체격과 자세 상황 없이 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신체적 부담의 경감에서는 감각기관 신체적인 거에 조금 더 접근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뜻과 다른 친환경 디자인의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경제, 환경성, 사회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인데 거기에 번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제품에서 근데 따로 정리해놓은 게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친환경 디자인이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범위는 원료 채취부터 그린 디자인 범위까지 모든 게 환경, 그린, 에코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성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감성공학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감성공학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1, 2, 3, 4, 5.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던 이 분야에서는 디자인 싱킹을 하는 장점,
장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을 장점, 특징 네 가지.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5가지 단계가 있고 6가지 단계가 있는데 5가지 단계를 좀 더 설명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5가지 단계에 각 단계마다 향하는 행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5가지 단계로 낼지 6가지 단계로 낼지는 모르겠는데 5가지 단계로 정리하라고 하면 이게 5가지 단계죠. 순서가. 그래서 엠퍼사이즈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 공감하기 단계죠. 이거를 진행을 했어요. 메모 박스. 이거가 이거를 해야 되는 행위죠. 근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공감지도라는 산출물이 나옵니다. 이거 컬러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내가 정리를 해놔서 여기 있는 내용은 내가 여기 박스에 정리하니까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험하기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 공감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감 지도를 만든다는 게 산출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까 했던 내용을 앞에 내용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디 가는 거예요? 문제 정의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행해야 되겠죠. 앞에 공감 단계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 단계에서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진짜 문제와 가치 있는 문제를 찾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산출물은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공감 단계 획득은 아까 통찰력을 수렴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단어로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문제 정의 단계에서 하는 행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단계가 있었죠.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단계는 도출하는 과정과 정렬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진행했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우리는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정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아이디어폰과 친밀감 지도를 가지고 브레인에서 나왔던 거를 분류시켰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아이디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였죠?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이것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출물로는 정렬하는 단계에서는 친밀감 지도와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진행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앞서 선정한 아이디어를 다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됐든 여러 개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테스트 과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빨라야 되고 값이 싸야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테스트 과정을 가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반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이제는 실행에 옮긴다라는 거는 판매나 제품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홍보 등등의 가능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테스트에서 잘못되면 결국은 다시 앞으로 와서 공감하기부터 가든지 아이디어부터 가든지 반복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으로 다시 가냐, 다시 앞에 가냐, 반복을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사용자들부터 피드백, 즉 테스트 결과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공감과 문제 정의에 맞는 요구 사항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공감하기 단계 문제 정의에서 소비자가 원했던 니즈에 맞는 건지,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원한 건지, 기능성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가 진행돼야지 무작정 테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테스트, 그 테스트가 공감하기와 문제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한 테스트인지, 그래서 디자인 사고의 관점에 맞게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해서 정확한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쓸 때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는 공감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지만 또 다른 인터뷰가 진행돼서, 공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인터뷰는 문제를 찾기 위한, 니즈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테스트에서도 우리가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테스트에 해당되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설문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터뷰도 진행을 합니다. 그게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6가지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5가지 단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6가지 단계는 조금 내용이 하나의 단계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단계가 즉 뭐라면 6가지, 아이데어 같은 경우는 6가지 단계인데요. 사용자 분석과 이해 단계가 문제 정의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문제 정의 단계를 미리 빅데이터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빅데이터나 아니면 문제 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현장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서 아까 5가지 단계에서는 같이 진행이 이루어졌다면 6가지 단계에서는 먼저 포인트 오브 뷰를 찾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용자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먼저 빅데이터나 문제 정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인터뷰나 체험이나 관찰로 진행을 해서 진정한 문제 정의를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찾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감하기 단계를 2가지로 나누어서 뭐가 먼저냐 뭐가 후가 아니라 선후가 조금 다르면서 문제 정의를 다시 진정한
정렬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을 합니다. 프로토타입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테스트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테스트에다 나온 걸 결과로 그 다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는 테스트로서 마무리를 하는데 아이데어 디자인 사고는 테스트를 끝나고 실행 단계까지를 한 번 더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리파이닝 단계에서 진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에서 나왔던 결과를 실행 단계에서 한 번 더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라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갈 건지 그거를 실행할 건지를 결정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리파이닝 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경험할 부분이 있는지 인터뷰까지 다시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에서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지만 이 아이디어에서는 리파이닝 단계에서 테스트와 피드백 단계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까지도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의 범위로 넣습니다. 그래서 리파이닝 단계에서 여러 개를 실행해 보시기도 하고요. 그 중에 여러 개 중에서 최고의 상품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실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테스트를 좀 더 넓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파인이라는 단계 자체가 테스트 플러스 다시 갈까 말까 사용자의 피드백을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무리 없이 많은 반복과 실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정확하게 확정이 될 때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실행 단계를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측정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제품이냐 서비스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5단계로 끝내기도 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6가지 단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냐 어떤 용도냐 문제 정해서 나온 게 테스트까지 해서 끝내도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실행 단계를 걸쳐야 되는지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의뢰나 등등에 따라서 5가지, 6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뭐가 맞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되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단계, 6가지 단계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저번에 내가 여러 개의 단계를 말해드렸지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데어와 스탠포드 5가지, 6가지 단계는 어느 분야든 이게 회사든 인문이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상관없이 다 활용 가능한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경영 마인드, 즉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에 수업을 했던 것 중에 많은 것을 했는데요.
있으면 이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트렌드에서는 트렌드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공간으로서 일컬어지는 이름이 다르죠. 공간적인 건 마이크로, 메타, 메가, 시간적인 측면 페이드 트렌드, 그다음에 관계적 역트렌드인데 그 뜻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랑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고요. 메가 트렌드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죠. 이거. 다음에 메타라는 거는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잘못하면 메가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트렌드가 예측하는 용어로도 쓰지만 지금은 우리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도 트렌드라고 불려지고 있죠. 과거에는 메이저 트렌드로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라고 말하면 예측하는 형태의 트렌드로서 말을 배웠고, 메이저 트렌드는 동조하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메이저 트렌드인데, 지금은 메이저 트렌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동시에 두 개 다 트렌드로 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측하지만 여기서 내가 트렌드의 정의를 알아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면 예측하는 트렌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트렌드 용어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메이저 트렌드죠.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최근 개발된 거, 인간의 행태, 사회적 영향도 중요.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 분석은 예측하는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그래서 현재 과거의 자료와, 그러니까 자료 중에는 인간의 행태, 사회적 영향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트렌드 분석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죠? 브랜딩에서는
마테크 이거 1.0 시대 여기 설명 나왔죠. 1.0, 2.0, 3.0, 4.0. 4.0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이 밑에 있는 게 4.0의 내용이죠. 여기 보면 1.0, 2.0, 3.0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은 5.0 아니면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1.0, 2.0, 3.0 아까 보여드렸던 4.0, 5.0 그래서 일단은 전체 1.0부터 5.0 사이에 일어난 그 사이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거입니다. 사회적 배경에 따른 디자인의 흐름을 5가지 큰 범위로 5가지를 나누고 마지막 단계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또 3단계로 분류할 작업을 했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시대의 특징적인 디자인의 흐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초기 산업사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산업혁명과 망고박람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실용성과 효율성이 집중이 됐다는 거. 그쵸? 수공예를 되찾았다라는 단어보다도 이 시기에는 대량 아까 말했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망고박람회로 인해서 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디자인의 흐름은 바로 대량 생산의 가능으로 인해서 이게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실용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의 변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구 박람회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융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2차 세계대전 후에서의 디자인의 특징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중심의 디자인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상업적 모던 디자인의 시작으로 인해서 기계미학이라고 해서 좀 더 상업적인 단순해지기 시작해서 상업적인 모던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거기에 유선형 양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죠. 공학적인 신소재가 이러한 대량 산업이 아닌 우리로 어디로 들어왔죠?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왔죠. 그쵸? 그래서 디자인의 미적 기능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 그게 공학적인 신소재가 디자인에 중점을 주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2차 세계대전 후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으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그 플라스틱이 세 번째 단계인 소비자 중심 대중을 위한 디자인으로 오면서 플라스틱이 대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화려해지고 소비자 중심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회용 제품이 나오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디자인 분야에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나오게 되고
이제 10대, 20대로 분류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디자인의 개발은 결국은 소비자 중심의 디자이너로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으로 인해서 공학적 신소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이 시대에 와서는 붐을 이루게 되고 모든 디자인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흐름이 나오게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용자, 즉 소비자 중심의 문화 트렌드는 결국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브랜드가 등장했죠. 우리가 알고는 제품의 이름, 로고가 등장하게 되는 게 결국은 기술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이게 특징적인 디자인의 흐름의 변화입니다.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대로 오면서부터 IT 산업이 발전되면서 디지털 혁명이 왔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디지털 혁명 말 그대로 디지털 기호,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디지털이라는 단어, 컴퓨터에 갔다가 네트워크로 인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하죠. 모든 디자인이 그 시대를 거침으로 인해서 2007년에서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로 인해서 이제는 이성과 감성, 기술과 창의를 같이 융합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할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이 컨셉, 하이 터치가 결국은 융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술과 디자인의 혈합.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성과 기술의 융합. 지금 우리는 융합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이게 결국은 지금의 융합,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합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휴먼 터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는 같이 가고 있죠. 지금처럼 휴먼 터치 시대라고 했던 게 하나를 버리지 않고 기술과 예술과 과학이 같이 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컨셉에서는 좀 더 이성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할 수가 있고, 하이 터치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이렇게 가치를 추출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다 분류가 되죠. 뭐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는 이렇게 단일화가 되고 있죠.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아. 왜? 4차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인해서 등장하게 됐고, 4차 산업에서 나왔던 이러한 개발이 지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각각 분류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뜻, 어차피 2010년 지금도 DX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차 산업이라고 들어오면서 또 디자인의 변화가 생기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나왔던 유비쿼터스 시대가 지금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이 AI로 바뀌고 3D, 2D 등등등등, 그 다음 시공간 차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등등,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뜻을, 기억을, 이거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바이오공학 융합 때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거기에 아까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서 우리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은 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대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뜻. 여러분들이 이거를
디자인에 관련된 그 시대에 따른 디자인의 흐름에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지금 말하지 않는 파트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1학기 통합적 사고와 디자인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